7월 산업활동 트리플 감소,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줄었다. 완벽한 불경기 사이클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생산도 줄었는데 소비도 줄었는데 투자까지 줄었어.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 좋아질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 이걸 발표했어요. 7월 전 산업 생산 지수가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3.2 감소했어요. 자, 소비 지표는 꽤나 많이 감소했죠.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8.9가 줄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자, 기업들이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게 없다. 자, 그러면 뭐예요? 투자 안 하고 현금 보유합니다. 지금은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새로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기업들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소비 지표가 감소하는 건 국민들이 돈이 없다라는 뜻이고, 생산 지표가 감소하는 건 장사가 안 될 거라는 예측인 거고, 설비 투자가 안 되는 건 장기적으로 더 안 좋아진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벽한 불경기로 접어들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상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랑 좀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한 분이라 이분 거를 제가 가끔씩 인용을 하는데요.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상식 이분 유튜브 채널 구독해 보시면 꽤나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러는데요. 만기 연장. 자, 9월 위기설이 자꾸 나오니까 2025년까지 만기 연장한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2025년까지. 자, 9월 위기설이 나왔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자영업자들 대출 만기가 9월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영업자들이 터져나간다라고 했는데 이걸 만기 연장으로 언발의 오줌 누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 자영업자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해 줄게요.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 중단입니다. 보시면 50년 주담대 중단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빚내서 집 사라 정부가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펌프질을 할까? 건설업자들 망할까 봐. 부동산 규제를 다 풀었는데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사, 아파트를 안 사는 거야. 왜 안 사나 봤더니 DSR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버는 금액의 몇 퍼센트 이상 빚을 못 내게 지금 제도적으로 막아놨어. 그러니까 보통 주담대가 30년짜리인데 40년짜리 주담대를 만들더니 그 다음에 50년짜리 주담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30년짜리 주담대는 1년에 한 달에 내가 내야 되는 돈이 크잖아요. 40년으로 늘리니까 이게 줄어들어. 50년으로 늘리니까 한 달에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또 줄어들어. 그래서 DSR을 꼼수로 풀어주는 효과를 만들어준 겁니다. 40년 만기, 50년 만기. 근데 50년 만기 상품까지 내놨어. 자, 이거라도 받아서 집 좀 사세요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요. 정부가 어떻게든 펌프질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이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금융업계가. 자, 그리고 8월 PF 만기 앞두고 자금 바닥이다 이런 얘기 있죠. 10개 사업장 가운데 5곳의 브릿지론 만기가 8월 말에 몰려 있어요. 가용자금도 바닥이 냈습니다. 대부분의 시행사가 9월을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PF, 부동산 PF 중에 특히나 브릿지론 이야기 제가 계속 드렸죠. 브릿지론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면서 시중은행들이 더 보수적으로 신규 브릿지론은 제로에 가깝고 본 PF 전환도 거의 안 일어납니다. 본 PF 전환이 300여 건 정도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6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간 게 6건이야. 그러니까 브릿지론으로 초기 사업을 진행했다가 본 PF로 안 넘어간 게 대다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릿지론으로 사업 일으키려고 했다가 거기서 멈춘 사업장들은 전부 다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말이 되면 땅이 공매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브릿지론으로 하는 사업이 보통 지주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땅 사고 인허가 받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 이걸 이제 브릿지론으로 해결을 하는 건데, 그걸 해결을 했으면 본 PF로 넘어가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본 PF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간 돈은 그냥 다 펑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주 작업을 했었던 이 땅들이 이게 터지면서 공매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현금 많으신 분들은 잘 기다리고 있다가 줍줍줍 주버 가시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 PF로 못 넘어가는 좀비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사채를 대출받아서 브릿지로는 연장을 했는데 사업은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사업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브릿지론을 만기를 계속 연장해 준다고 이게 해결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 PF로 아예 안 넘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터지는 겁니다. 브릿지론은 터진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총선 뒤로 만기를 또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더 크게 터지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못 넘어간 사업장이 다시 회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만기 연장을 해준다고 이게 답이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브릿지론 연장했다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자율이 8%인데 올인 코스트가 18%라는 거예요. 이게 올인 코스트라는 게 뭐냐면 금리, 수수료, 기타 대출 관련 비용을 합산한 건데 실질적으로 18%의 이자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만기를 연장해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거는 무조건 터진다. 방법이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노른자 용산마저 브릿지론 디폴트. 용산은 하나 지금 벌써 터졌습니다. PF 폭탄 현실화 이런 게 나왔고요. 다대포, 마린시티 개발 올스톱 위기 3,700억 규모인데 이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만기 10개월 연장해서 숨통을 튀어놨다. 이것도 브릿지론이에요. 근데 만기만 연장해준다고 지금 숨통이 트이냐? 아니라는 거죠. 본 PF로 무조건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터지는 겁니다. 자, 부동산 PF 지원 1조 펀드 9월부터 가동. 자, 9월 위기설이 자꾸 나오니까 정부도 알아요. 9월이 위험하다라는 걸 아니까 1조를 지금 지급한다. 공급하겠다. 1조 가지고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급한 불을 좀 꺼야 된다라고 하면서 1조 펀드 9월부터 가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9월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이 얘기도 계속 드렸죠. 부동산 PF의 핵심 브릿지론 괜찮을까? 저축은행 PF 걱정스럽다. 브릿지론 증권사의 10배. 저축은행 브릿지론 신용경색 내간되나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브릿지론은 무조건 터진다.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저축은행 브릿지론 이것만 위험하냐? 아니요. 회사채 만기도 지금 안 좋아. 10대 건설 9월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현대건설이 지금 9월에 돌아오는 게 2천억, 11월에 돌아오는 게 500억, 포스코건설 9월에 900억, 대우건설 9월에 1000억, 롯데건설 9월에 610억, SK 11월에 1,500억, 현대산업개발 현산 10월에 700억, 회사채 만기가 9월, 10월, 11월 만기가 돌아오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채가 또 계속 융통이 될 것이냐? 이게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들도 자금 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채 만기를 제때 잘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돈이 굴러야 되는데 돈이 좀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턱턱턱턱 어딘가에서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순환을 못하니까 자금 경색이라는 게 오고 우리는 그런 걸 유동성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변동금리 비중 상승하고 있죠. 금리 인상이 끝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만들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집 좀 사라고 펌프질을 하고 그래도 DSR에 막혀가지고 대출을 못 받으니까 40년 만기 주담대를 만들더니 50년 만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주담대 상품까지 만들어서 제발 집 좀 사라 다 했는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금리 고점론이다. 언론에서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금리 더 올릴 준비돼 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금리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리지 않았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될까? 변동금리로 지금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의 고통이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매출 상위 20대 기업 현금 보유 변화를 보면 자, 현금이 줄고 있습니다. 현금이 줄고 있으니까 기업은 어떻게 해요? 투자를 더 줄이고 채용도 더 줄이고 현금 보유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자라고 방향을 선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이 또 돌질 않아요. 나라가 돈을 풀어도 몇 바퀴씩 막 돌아야 되는데 그걸 승수 효과라고 하죠. 정부가 10조를 풀었어. 그게 10바퀴가 돌면 100조 효과가 나는 건데 10조를 풀면 한 바퀴 돌고 끝나요. 그러면 10조 효과나 20조 효과밖에는 못 보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현금 보유하고 있어야 돼.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돌지가 않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유상증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주들은 열받아서 지금 막 욕하고 난리인데 왜 그렇게 주주들한테 욕먹는 유상증자를 지금 하고 있느냐? 유동성 위기가 올 거라고 예측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모양이 하나도 없다. 무역수지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중이죠. 무역수지는 계속 나빠지고 여기 잠깐 좋아졌던 것도 불황형 흑자였죠.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황형 흑자도 안 돼. 수입이 급감하는데 수출도 급감해서 계속 적자가 납니다. 보통 이 불황형 흑자에 들어가면 그래도 흑자는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환율도 지금 1,300원대에서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수출에서 이익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불황형 흑자를 계속 유지했어. 수출이 안 되는데 수입이 더 급감해서 무역 수지는 흑자를 보는 구조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불황형 흑자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다시 적자입니다. 수출이 너무너무 안 되고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예요.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건 뭐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가 밖으로 계속 새 나간다는 거예요. 대기업들 은행서 6월에만 3조 더 빌려 3분기 자금난 터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5대 시중은행 대기업 대출이 3조 원 이상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이 크게 감소했다. 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현금 확보입니다. 일단 확보부터 해놔. 현금이 부족해지고 있고 앞으로 불경기가 예상이 돼. 그러면 뭔가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어. 현금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출로 할 수 있으면 일단 땡겨놓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줘? 그러면 금리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땡겨놔요. 그래서 회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더 심각해.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기업부채는요 2,590조, 2,600조예요. 오래되면 더 늘어났겠죠.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기업부채를 줄이려고 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왜냐하면 정부 재정을 풀어서 기업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일 생각은 일단 접었단 말이에요. 재정 건전성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금 정부는 45%, 50% 지금 언더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정부 부채를 좀 늘려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를 낮출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인데 이 정부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기업부채나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냐? 가계, 국민들에게 빚을 더 내라. 그래서 건설사들 집 좀 사라. 건설사 집을 사고 분양이 돼야 건설사들의 부채나 이런 게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부채의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이래주면 국민이 기업의 부채를 약간 떠안는 모양새. 이거라도 될 텐데 아쉽게도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기업부채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겁니다. 9월 위기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부동산 PF 중에 브릿지론 8월에 만기가 오는 게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회사채 9월, 10월에 몰려있는 회사채 만기도 지금 되게 많다. 저축은행 위험하다. 가계들은 또 안 위험할까요? 가계도 가계부채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라서 위험하다.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수출, 무역수지 다 박살났죠. 그놈의 이념 때문에 중국을 적국으로 만드는 바람에 경제가 박살난 겁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중국, 러시아랑 완전히 적대를 했어.
자, 거기에서 손해본 만큼 일본하고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 수입, 전체 무역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요. 일본의 당연히 무역 수지 적자고요. 미국한테 수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만들면서 한미일 협력 관계에 올인했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에 손해본 만큼 그 이상을 미국하고 일본에서 얻어내면 그래도 되는데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경제는 박살이 나는 게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9월 위기설이. 재작년 2년 전 9월이요. 전셋값이 가장 높을 때, 정점이었을 때라는 겁니다. 올해 9월 오면요. 이제 그때 엄청나게 비싸게 계약된 전세가 만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는 전세금 내놔. 10억 전세 들어갔는데 지금 6억이야. 4억 내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끌했었던 사람들은 집을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9월, 10월에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전세 대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뭐라 그래? 집주인한테 돈 더 빌려줄게. 세입자들한테 전세금 돌려주기 위해서 돈 더 빌려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9월부터 삐그덕거리던 소리가 들리게 될 거고 연말이 되면 진짜 곡소리 납니다. 어떻게든 총선 뒤로 폭탄을 미루고 있는 중인데 그걸로 안 될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